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눈 위로 노인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누구 하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 위에 쓰러진 노인을 14살 소녀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자신과 엄마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를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댁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기도할게요. 서울의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펑펑 쏟아지는 건 아니었지만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거리는 금세 하얗게 덮였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어요.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귀가 얼얼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퇴근길 직장인들은 코트 깃을 세우고 빠르게 걸었고 학원 가방을 맨 아이들도 뛰다시피 했습니다. 누구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이런 날엔 빨리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상책이니까요. 오후 4시 버스 정류장 근처 골목에서 한 소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14살 소녀. 이름은 김서윤이에요. 가방 끈을 한쪽 어깨에만 걸치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짧은 단발머리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의 패딩은 얇았어요. 교복 위에 걸친 게 전부였죠. 운동화는 낡아 있었고 가방에는 때가 타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 곳곳에 묻어났어요. 추웠습니다. 손이 꽁꽁 얼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장갑이 없었습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벤치 근처에서 노인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고급 코트에 목도리까지 두른 분이셨죠. 그런데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벤치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허공을 헛짚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이 쓰러졌어요. 하얀 눈 위로요. 서윤이 이어폰을 뺐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식은 땀,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손. 심상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몇 명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금방 발걸음을 옮겼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뼈를 애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몇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당연히 도와주겠지. 어른들이니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여든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요. 추위에 떨면서도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죠. 119 불렀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요? 저 방금 왔는데요. 대답만 돌아왔어요. 응급처치 할 줄 아는 분 계세요? 또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침묵만 흘렀어요. 한 발, 두 발. 사람들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빨리 가야 하니까. 서윤은 쓰러진 노인을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하얀 눈 위에 누운 몸. 눈송이가 노인의 얼굴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이 추위에 저렇게 누워 있으면.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른들 사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벗어 던졌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쳤습니다. 노인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눈이 무릎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보건 시간에 배운 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들리세요? 눈 깜빡여 보세요.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구급차는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죠. 눈 오는 날이라 길은 더 막힐 게 뻔했습니다. 이 추위에 계속 눈 위에 누워 있으면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었어요. 서윤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12장, 12,000원. 친구 생일 선물 사려고 한 달 내내 모은 돈이었어요. 이달 용돈 전부였죠. 손가락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꽁꽁 언 손가락이 떨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음 순간 서윤은 지갑을 꽉 쥐고 벌떡 일어났어요. 도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택시요. 여기요. 제가 다 낼게요.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설명할 틈도 없이 노인을 부축했어요.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가까운 대학병원으로요. 빨리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왔어요. 서윤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어요. 노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착! 아구나. 서윤은 그 손을 더 꽉 쥐며 대답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할아버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노인을 들것에 실어갔어요. 서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택시비는 1,500원이었습니다. 거스름돈으로 받은 1,500원.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서윤은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버스비도 안 남았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가지?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걸으면 되죠. 1시간이면 도착하니까요. 병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패딩 사이로 한기가 스며들었어요. 1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추위에 발은 분명 꽁꽁 얼 거예요. 손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건 그것 자체로 복이라고요. 할아버지가 무사히 치료받으시길 바라며 서윤은 눈 쌓인 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1시간을 꼬박 걸어 집 근처까지 왔어요. 손발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욱신욱신 쑤셨고요. 코끝이 빨갛게 얼었어요. 귀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왔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 옆 좁은 골목을 지나 외부 철제 계단 앞에 섰습니다. 삐걱삐걱. 한 발짝 오를 때마다 계단이 울었어요. 눈이 쌓인 계단이 미끄러웠습니다. 맨 꼭대기 옥탑방 철문은 여전히 녹슬고 헐거웠어요. 여름이면 찜통이 되는 곳이에요. 겨울이면 냉장고가 되죠. 오늘 같은 날은 특히요. 난방비가 아까워서 보일러를 틀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14년을 보낸 이곳이 서윤의 전부였으니까요. 문을 여니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훅 밀려왔어요. 오늘은 보일러를 틀어놓으셨구나. 서윤 올 때쯤 맞춰서. 좁은 부엌에서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박정아. 35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고된 생활 탓이었죠. 마트 계산원 유니폼을 입은 채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국자를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윤을 보는 순간 엄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온종일 쌓인 피로가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요. 우리 딸 왔어? 어머, 손 봐. 꽁꽁 얼었네. 빨리 들어와. 서윤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오늘 있었던 일 들어볼래요? 뭔가 있었구나 싶은 표정으로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저녁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추위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요. 아무도 안 도와주셔서 제가 택시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말을 마치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500원짜리 3개, 1,500원. 택시비 1,500원 썼어요. 이게 남은 전부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 달 용돈을 다 썼으니 혼나지 않을까? 실망하시진 않을까?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식탁 위 동전 3개를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서윤은 엄마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서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큰일을 했네. 엄마 품에 안기니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서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돈이야 언제든 다시 모으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되돌릴 수 없잖아.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늘 그러셨잖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건 그것 자체로 복이라고. 가난해도 마음이 따뜻하면 그게 진짜 부자라고. 엄마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칭찬이었어요. 서윤이 엄마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엄마가 서윤을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자 서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어요. 설거지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엄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14살.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인데 서윤 방 벽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의사 되기라고 적혀 있었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 덜 고생시키고 싶다고 했던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엄마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출근 준비를 마치고 서윤 책상 앞에 섰어요. 메모지에 펜을 굴렸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힘내. 엄마가 제일 사랑해. 그리고 책상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살짝 올려놓았어요. 용돈 없이 학교 가는 건 너무 서글프니까요. 삐걱. 옥탑 철제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눈 쌓인 계단이 미끄러웠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딸 생각을 하면 힘이 났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유한 딸.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서울. 아직 겨울이었어요. 어제 서윤이 구한 그 노인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떴어요. 7시 40분.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습니다. 밤새 눈이 더 내렸는지 지붕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이불에서 나오기 싫었습니다.
옥탑방은 여전히 추웠거든요. 하지만 학교에 가야 했어요. 서유는 이를 악물고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 있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메모지. 우리 딸, 오늘도 힘내. 엄마가 제일 사랑해. 서유는 한참 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걸 놓고 가셨구나.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0,000원은 너무 컸어요. 서유는 메모지만 주머니에 넣고 10,000원은 그대로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싸갔으니까 점심값도 필요 없었어요.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골목길. 발자국을 찍으며 걸었어요. 뽀드득, 뽀드득. 눈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학교까지는 도보 15분이었습니다. 서유는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걸었어요. 오늘도 장갑은 없었습니다.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 위에 쓰러진 할아버지, 창백한 얼굴, 떨리던 손, 택시 안에서 착 하구나 하시던 목소리. 무사히 치료받으셨을까? 괜찮으신 걸까? 생각에 잠겨 걷다 보니 어느새 학교 정문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교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수군대고 있었죠. 야, 저거 봐. 완전 비싼 차 아냐? 우리 학교에 저런 차 타는 애 있었어? 서유는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검은색 대형 벤츠가 서 있었어요. 번쩍거리는 차체, 짙은 썬팅, 평범한 중학교 앞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죠. 차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선글라스, 꼿꼿한 자세. 누가 봐도 높은 사람을 모시는 사람 같았어요. 서유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호기심도 있었고 왠지 경계심도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차 옆에 있던 남자가 학생들 사이를 둘러보다가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곧장 다가왔어요.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설마 나한테? 남자가 서윤 앞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혹시 김서윤 학생 맞습니까? 목소리가 정중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근데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서윤은 받아들었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장 한상철. 한성그룹?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대기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회사. 근데 왜 그런 곳에서 나한테?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회장님을 병원까지 모셔주신 학생이시죠? 서윤은 순간 멍해졌어요. 회장님? 어제 그 할아버지요? 네. 한성그룹 이원식 회장님이십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 위에 쓰러져 있던 그 할아버지. 창백한 얼굴. 고급 코트. 떨리던 손. 착 하구나 하시던 목소리. 그분이 대기업 회장님이었다고?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서윤은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요. 주변 학생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야, 쟤 뭐야? 한성그룹이라고 했어? 뭔 일인 거야? 비서실장이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분명 큰 금액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감사 표시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택시비도 있고 생명의 은인에게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서윤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저 봉투 두께면 서윤 한 달 용돈의 몇 배일까? 아니, 몇십 배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보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비서실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학생, 이건 정당한 감사입니다. 회장님의 진심이에요. 서윤은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대가를 바라고 도운 게 아니에요. 주머니엔 1,500원 뿐이었어요. 어제 남은 거스름 돈 전부. 솔직히 저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주변 학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거 진짜 안 받네. 야, 대박. 저거 진짜야? 비서실장이 다시 봉투를 내밀었어요. 학생, 그래도 이건. 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베푼 건 혼자 간직하라고. 비서실장이 멈칫했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들이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보상받는 건 더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비서실장은 한동안 서윤을 바라봤어요. 눈빛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존경하는 것 같은 빛도요. 14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를 거두었어요. 그럼 명함이라도 가지고 계세요. 회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윤은 아까 받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건 이미 받았으니까요. 알겠어요. 명함은 가지고 있을게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 이제 수업 들어가야 해서요. 서윤은 돌아섰어요. 교문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등 뒤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교문 안쪽 그림자가 서윤을 감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그제야 떨림이 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잘한 거야. 서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잖아. 베푼 건 혼자 간직하는 거라고.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서윤아, 야, 방금 그거 뭐야? 한성그룹이라고 했어? 진짜? 너 어제 뭔 일 있었어? 서윤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아, 그냥. 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한성그룹 회장님이었어? 대박. 서윤아, 너 완전 유명해지겠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 하지만 서윤의 바람과 달리 그날 학교는 온통 서윤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윤의 얼굴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은 고요했어요. 9시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어요. 진지한 톤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중학생이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버스 정류장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 노인이 쓰러지는 장면,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 그리고 한 소녀가 뛰어가는 장면. 서윤이었어요.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나왔어요.
서윤이 노인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우는 장면. 눈 위에 무릎 꿇고 노인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 이 학생은 자신의 용돈 전부를 털어 택시비를 냈고 병원까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 화제가 되는 건 이 노인이 한성그룹 이원식 회장이라는 점입니다. 화면에 이원식 회장 사진이 떴어요. 정장 차림에 위험 있는 노인. 어제 눈 위에 쓰러져 있던 그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기업 총수를 구한 착한 중학생. SNS에서는 벌써 수만 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댓글 화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아이가 있다니. 부모가 정말 잘 키웠네. 어른들이 부끄럽다. 천사 중학생.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올라왔다고 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 댓글 폭주. 전국이 이 소녀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 시각 서윤은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띵, 띵, 띵띵띵.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뭐지? 서윤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톡방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야, 서윤아, 너 뉴스 나왔어. 대박. 링크 봐. 뉴스 링크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너 완전 유명해졌어. 서윤아, 진짜 멋있다. 서윤은 친구들이 보내준 수많은 링크 중 하나를 눌러봤어요. 자기 얼굴이 뉴스 화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노인을 부축하는 장면, 택시에 태우는 장면, 모자이크도 안 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호들갑일까?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서윤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어요. 서랍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마트 휴게실이었습니다. 정아는 퇴근 직전이었어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고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김 과장님, 이거 혹시 딸 아니에요? 동료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뉴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정아는 화면을 봤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 쓰러진 노인, 뛰어가는 소녀, 택시에 태우는 장면, 서윤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딸이 뉴스에? 맞아요. 우리 딸이에요. 정아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동료에게 대답하면서 영상을 계속 봤어요. 그때 앵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욱 화제가 되는 건 이 노인이 한성그룹 이원식 회장이라는 점입니다. 한성그룹, 이원식? 정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감추려고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15년 동안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묻고 살았던 기억. 지워버리려고 했던 과거. 그게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아는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네, 우리 딸이에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절했습니다. 동료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와, 딸이 대단하네요. 완전 효녀잖아요. 그러게요. 호호. 정아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였어요. 하필이면 아버지를. 15년 전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난리가 났어요. 서윤이 등교하자마자 시선이 쏠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이 따라왔어요. 제야. 뉴스 나오네. 한성그룹 회장 구한애래. 대박. 진짜 쟤야?
다른 반 학생들이 창문으로 구경하러 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교실 앞이 북적거렸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점심시간. 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자 낯선 어른들이 앉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정장 입은 사람 2명. 서윤아, 들어와. 교장 선생님이 손짓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이분들은 방송국에서 나오셨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단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뷰하고 싶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왜? 좋은 기회인데. 학교 홍보도 되고. 서윤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어요. 담임 선생님이 끼어들었어요. 서윤아, 그래도 한 번쯤은. 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했을 일이에요. 그게 뉴스에 나오고 인터뷰까지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교장 선생님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알겠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호들갑일까?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서윤의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서윤의 일상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날 밤 한남동 대저택. 한 노인이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대저택.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 넓은 정원은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대저택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재의 노인 한 명이 홀로 앉아 있었어요. 이원식, 한성그룹 회장. 어제 눈 위에 쓰러졌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원식은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뉴스 영상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소녀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눈 위에 무릎 꿇는 장면, 노인을 부축하는 장면, 택시에 태우는 장면, 그리고 오늘 아침 학교 앞에서 봉투를 거절하고 돌아서는 장면. 원식은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저 어린 소녀가 나를 구했어. 14살이라고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다들 춥다고 뒤로 물러설 때 저 아이만 뛰어왔습니다. 자기 용돈 전부 털어서 택시비를 냈고요. 그것도 모자라 보상까지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영상 속 소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 원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아이가 있다니. 14살에 저런 마음씨라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저 어린 소녀가 해냈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아이야. 은혜를 갚아야 해. 원식은 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상철이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원식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학생 더 자세히 알아봐줘.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 한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상철이 서류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어요. 조사 결과 가져왔습니다. 원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짜리 보고서였어요. 김서윤, 14세, 중학교 2학년, 성적 우수, 품행 발음, 한부모 가정,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 옥탑방 거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음,
원식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어려운 형편에도 저런 마음씨를 가졌어. 한상철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성함이. 원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박정아.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정아. 그 이름.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 잊으려고 했던 이름.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이름. 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지? 한상철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35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5살. 원식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35살 박정아. 15년 전이면 20살. 그때 임신 3개월이었지. 그리고 그해 여름에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어. 딸이라고. 원식이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학생, 아버지는? 한상철이 대답했습니다. 기록상 없습니다. 출생신고에 어머니만 올라가 있습니다. 손이 더욱 떨렸어요. 정아가 미혼모로 낳은 아이. 15년 전 내가 버린 딸이 낳은 아이. 그럼 서윤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구한 아이가 내가 버린 딸의 딸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15년 전 내가 내쫓은 딸. 다시는 찾지 않았던 딸. 존재를 지우려고 했던 딸. 그 딸이 낳은 아이가 눈 위에 쓰러진 나를 구해줬어. 아무것도 모른 채. 원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한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셔온 회장님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서재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소리 없이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겨울, 그 호텔 라운지, 20살이었던 딸. 그때 나는 딸에게 뭐라고 했던가. 2010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구석 테이블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50대 후반의 남자. 고급 정장에 위험 있는 얼굴. 이원식이었습니다. 15년 전의 원식은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워 보였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20살. 박정아. 원식의 딸이었습니다. 정아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정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아버지, 저 아이를 낳고 싶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원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제정신이야?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그 남자는 어디 있어?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떠났어요. 책임 못 진다고. 대학 선배였어요.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사람.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람.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잠적해버렸습니다. 원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 아이를 낳겠다고?
라운지 전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한성그룹 회장 딸이 미혼모라니. 무슨 망신이야.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제가 혼자서라도. 원식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혼자 어떻게 키워? 탁! 원식의 손바닥이 정아의 뺨을 때렸습니다.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정아는 뺨을 감싸쥐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한테 맞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원식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아이 포기 안 하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정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회장 딸이 미혼모. 언론에 알려지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 가문 명예는? 원식이 정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철없이 키웠나? 정아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아버지 손을 잡으려 했어요. 아버지, 제발. 원식이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선택해. 아이를 포기하든가 영원히 내 앞에서 사라지든가. 정아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소리 없이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식은 개의치 않았어요. 체면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이 장면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아가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라질게요. 정아는 돌아섰어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원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면 돌아오겠지. 어린 것이 고집을 부려봤자 얼마나 가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름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이를 낳았다고. 딸이라고. 원식은 그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곧 돌아오겠지. 혼자서 어떻게 버티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5년, 10년. 정아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원식은 회사 일에 파묻혔습니다. 딸의 존재를 지우려고 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쁘게 살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아를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찾아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가슴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묵직하게 눌러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원식은 그걸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딸이 낳은 아이가 자신을 구했어요. 눈 위에 쓰러진 자신을. 아무도 돕지 않을 때 14살 소녀가 뛰어왔습니다. 용돈을 전부 털어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까지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가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원식은 태블릿을 다시 들었습니다. 서윤 사진을 봤어요. 학교 앞에서 봉투를 거절하고 돌아서는 장면. 당당한 눈빛, 맑은 얼굴.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가 버린 딸의 딸이야. 저 아이가 날 구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그날 밤 원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호텔 라운지, 딸의 얼굴, 뺨을 때렸던 손.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그 말,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던 딸의 뒷모습. 뒤돌아보지 않았던 그 뒷모습. 악몽이 계속됐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원식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푹 꺼져 있었어요. 한상철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원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장 만나러 가야겠네. 한상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너무 갑작스러우면. 원식이 말을 끊었어요. 더 늦추면 안 돼. 이미 15년이나 늦었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용기가 안 났어요. 무슨 얼굴로 만나. 15년 동안 버려두고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 하지만 이대로 또 피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원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차 준비해. 한상철이 물었어요. 기사를 부를까요? 원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혼자 갈 거야. 회장님, 그래도 혼자 가야 해. 이건 내가 혼자 져야 할 짐이야. 한상철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원식은 직접 차를 몰고 대저택을 나섰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길, 버렸던 딸을 만나러 가는 길.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용서해달라고 하면 될까? 그게 될까? 15년이야. 15년. 차는 강남을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나타났어요. 내 딸이 15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어요. 낡은 철제 계단, 맨 꼭대기 옥탑방. 그곳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손녀도. 오후 4시, 원식은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나타났죠. 15년 만에 딸을 만나러 가는 길,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전선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죠. 여기가 정아가 사는 곳이란 말인가. 원식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옆으로 외부 철제 계단이 보였어요. 녹이 슬어 군데군데 붉은 자국이 있었죠. 계단 꼭대기에 옥탑방이 있었습니다. 우편함에는 박정아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원식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갔습니다. 삐걱, 삐걱, 발을 디딜 때마다 계단이 울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옥탑방 철문 앞에 섰을 때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또 들었다가 내리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삐걱삐걱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원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계단 모퉁이에서 여자가 나타났어요.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든 손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야위고 초췌한 얼굴,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정아였습니다. 15년 전 그 예쁘고 발랄했던 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35인데 40이 넘어 보였습니다. 고된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정아도 원식을 보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아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떨어졌어요. 바스락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정아야. 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어요. 아버지. 정아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차가웠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원망이 그 두 글자에 담겨 있었죠. 원식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털썩?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73살의 대기업 회장이 옥탑방 계단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아무 상관없었어요. 용서해라. 제발 용서해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5년 만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는다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15년의 고통이 너무나 컸으니까요. 서윤이를, 외손녀를 만났다. 그 아이가 날 구해줬어.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원식은 고개를 들어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 집을 봐라. 이런 곳에서 내 딸이 15년을 살았다니. 내가 뭔 짓을 한 거냐? 체면이 뭐라고? 회사가 뭐라고?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웃집 문이 열리고 누군가 쳐다봤지만 원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절 버렸을 때 저 20살이었어요. 정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이었다고요. 혼자 아이 낳고 키워야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15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어요. 새벽 3시에 서윤이 전 물리고 출근 준비했어요. 밤 10시에 퇴근해서 빨래하면 새벽이었고요. 그렇게 15년을 살았어요. 원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가세요. 아버지 없이 15년 우린 버텼어요. 정아가 옥탑방 문을 열었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원식은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원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원식은 또 찾아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원식은 찾아왔습니다. 매일 오후 4시면 어김없이 그 골목에 나타났어요. 옥탑방 계단 아래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렸죠. 정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아버지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15년의 원망이 하루아침에 녹을 리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어요. 펑펑 쏟아지는 눈이 골목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바람도 매서웠죠. 숨을 쉬면 코끝이 시렸어요. 원식은 그래도 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계단 아래에 서 있었어요. 모자도 없이 장갑도 없이 눈송이가 흰 머리카락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원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고 손끝이 고박았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서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골목 입구로 들어서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꼼짝도 하지 않고 서윤은 가까이 다가갔어요.
눈보라 사이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칠 전 자기가 구했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한성그룹 회장. 그런데 왜 여기에? 왜 이렇게 눈을 막고 서 있는 거죠?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눈 엄청 오는데. 서윤이 다가가자 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녹은 눈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서윤아. 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서윤은 어리둥절했어요. 할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손이 꽁꽁 얼었어요. 안 돼요. 이러다 아프세요. 일단 들어가셔야 해요. 서윤은 원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며칠 전 택시 안에서 잡았던 그 손. 그때도 이렇게 차가웠죠. 서윤은 원식을 부축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삐걱 녹슨 계단이 울렸어요. 옥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정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았죠. 순간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아, 왜 그분을? 엄마, 할아버지 얼어 죽게 생겼어. 눈 맞으면서 몇 시간째 서 계셨대. 정아는 원식을 바라봤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코트는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73살 노인이 이 추위에 몇 시간을. 한숨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아가 문을 열었어요. 좁은 옥탑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기운이 훅 밀려왔습니다. 난로 위에서 국이 끓고 있었어요. 된장 냄새가 났죠. 원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부엌, 거실, 침실이 한 공간이었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 15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머리 닦으세요. 젖었어요. 원식은 수건을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정아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떠왔어요.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서윤은 둘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엄마 표정이 굳어 있었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엄마, 이 할아버지 누구야?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할아버지랑 아는 사이야? 원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내 외할아버지다.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가족이 없다고. 뭐라고요? 서윤은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정아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15년 전에 내 엄마를 버린 못난 할아비야. 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 그것도 한성그룹 회장이? 그런데 왜 엄마를 버렸다는 거죠? 왜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왜 엄마를 버리신 거예요? 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엄마가 20살 때 너를 가졌어. 결혼도 안 하고. 그때 내가 회사 체면을 생각했다. 미혼모가 되면 언론에 알려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 생각만 했어.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내 엄마한테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다. 안 그러면 나가라고. 그랬더니 내 엄마가 나갔어.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돌아왔어. 서윤은 멍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자신을 키운 이유, 항상 힘들게 일하는 이유,
그게 다 이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기나 하세요? 겨울에 보일러 못 틀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엄마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오고. 그거 아세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원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아가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윤아, 그만해. 아니, 엄마. 왜 그만해? 이 사람이 엄마 버렸잖아. 그래도 할아버지야. 정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외할아버지야. 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소리 없이. 한참 후에 원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받을 생각 없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다만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고 싶다.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어.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원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여미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또 올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삐걱삐걱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어요. 정아는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눈속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원식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는 정아와 마주치면 무릎을 꿇었고 오지 말라는 말에도 고개만 숙인 채 용서해달라고 되뇌었죠. 이웃들이 쳐다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73세 대기업 회장이 옥탑방 계단 아래에서 무릎 꿇는 모습,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지만 원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눈이 오는 날도 있었어요. 펑펑 쏟아지는 눈 속에서 원식은 코트깃을 세우고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위로 눈이 소복이 쌓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비가 오는 날도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기다렸습니다. 비싼 코트가 흠뻑 젖었고 구두에는 진흙이 묻었어요. 정아는 커튼 사이로 그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자꾸 눈이 갔죠. 2주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원식이 또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비싼 코트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은 한참 서 있다가 집으로 올라갔어요. 잠시 후 우산을 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쓰세요. 원식이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고맙다, 서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서윤이 말했어요. 쓰러지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우산을 건네고 돌아서려는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서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좋은 아빠였다고. 소풍 가는 날 새벽부터 김밥 싸주셨다고. 왜 변하신 거예요? 원식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사람은 때로 중요한 걸 잊고 살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가족보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착각하지. 그 착각에서 깨는데 15년이 걸렸다. 서윤은 대답 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삐걱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옥탑방 창문에서 정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서요.
눈 맞으며 서 있는 아버지. 우산 건네는 서윤. 그 모습을 보는데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소풍 가는 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었죠. 아버지가 우산 들고 학교까지 달려오셨어요. 젖은 정아를 업고 집까지 걸어가시면서 우리 딸 감기 걸리면 안 되지 그러셨었죠. 정아는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눈물을 훔쳤어요. 15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늙어버린 아버지를 보니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15년의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한성그룹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15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늙어버린 아버지를 보니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어요.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한성그룹 회장실로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번들거리는 얼굴에 교활한 눈빛,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였지만 어딘가 천박한 느낌이 났죠. 명함에는 주간지 팩트투데이 기자 최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원식이 차갑게 물었어요. 회장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최민호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봉투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사진들을 쏟아냈습니다. 원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진 속에는 자신이 옥탑방 계단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눈 맞으며 기다리는 모습,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도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정아가 새벽에 마트로 출근하는 모습, 낡은 운동화 신고 뛰어가는 뒷모습까지. 더 충격적인 건 서윤 사진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 먹는 모습, 학원 가는 뒷모습, 심지어 옥탑방 창문으로 공부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원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취재하다 보니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민호의 목소리에 음흉한 즐거움이 묻어났어요. 한성그룹 이원식 회장님께 미혼모 딸이 있다는 것. 그것도 15년간 완전히 버려두셨다는 것 말이죠. 최민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미 작성된 기사 초안이었어요.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비밀, 버려진 딸과 손녀. 원식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원하는 게 뭐요? 30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민호가 뻔뻔하게 웃었어요. 회장님 재산에 비하면 푼돈 아닙니까? 원식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일주일 시간 주시오. 좋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2시 정각. 1시간이라도 늦으면 기사는 바로 나갑니다. 최민호가 일어서며 덧붙였어요. 아, 따님이랑 손녀분도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원식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위협을 감지한 거예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아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아 주변을 서성거렸죠.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대답 없이 나갔어요. 하지만 유리문 밖에서 계속 서성거렸습니다. 정아의 손이 떨렸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였죠. 같은 날 오후 서윤이 학교에서 나오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김서윤 학생 맞지?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얘기 좀 하자. 서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남자가 기자증을 보여줬지만
서윤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따라왔어요. 학원 앞까지 쫓아와서 사진을 찍기도 했죠.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날 밤 옥탑방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아가 열어봤어요. 자신과 서윤의 일상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위협적인 메시지. 조만간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정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편지가 구겨졌어요. 엄마, 오늘 이상한 아저씨가 나를 따라다녔어요. 서윤의 말에 정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으니까요. 앞으로 조심해.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은 시각, 원식은 한상철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민호가 부하들을 시켜 따님과 서윤 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원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협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건 그놈이 감히. 그날 밤 원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 당장은 조용해지겠죠. 하지만 근본적 해결이 아니었어요. 언제든 또 협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15년 전에도 두려움 때문에 딸을 버렸다는 걸. 지금도 여전히 딸과 손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원식은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상철을 불렀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 최민호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준비해. 한상철이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기자회견이요? 내가 전부 공개하겠다. 회장님, 그러시면 이제 숨지 않겠어. 원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아는 내 딸이고 서윤이는 내 외손녀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어. 일주일 후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어요. 모든 방송국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웅성거림이 강당을 가득 채웠죠. 원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15년 전 저는 미혼모가 된 제 딸 박정아를 버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물결처럼 퍼졌어요. 세상 눈치만 보다가 피부치를 내쳤습니다. 체면이 뭐라고, 회사가 뭐라고, 제 인생 최대의 과오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원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왜 이제야 찾으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원식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최근 한 언론인이 이 사실을 알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30억을 요구하며 제 가족을 스토킹하고 위협했죠. 강당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딸과 손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걸. 원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당하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힘을 얻었어요. 박정아는 제 딸입니다. 김서윤은 제 외손녀입니다. 제가 버린 가족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원식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오늘부로 정아재단을 설립합니다. 제 개인 재산 1,000억 원을 출연해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그리고 최민호는 이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곧 구속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원식은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하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1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 오늘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원식의 고백으로 도배됐어요. 기자회견 이후 원식의 행보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73세의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이후 원식의 행보는 빨라졌습니다. 정아 재단 설립에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죠. 미혼모 쉼터, 직업교육, 학자금 지원. 하나하나 직접 챙겼습니다. 73세 노인이 20대 청년처럼 뛰어다녔어요. 매주 미혼모 쉼터를 찾아가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엄마들과 아이들도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뛰어와 안길 때마다 원식은 울컥했습니다. 서윤에게는 아직 듣지 못한 호칭이었으니까요. 서윤 학교 앞에도 여전히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았어요. 멀리서 당당히 서 있었죠. 서윤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원식은 감사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기침이 잦아졌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늘었습니다. 원식은 무시하고 넘겼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원식이 쓰러졌어요. 주변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한상철은 병원 복도를 서성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정아 씨? 비서실장 한상철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이,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은 정아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버린 아버지. 하지만 최근 3주 동안 끊임없이 찾아와 사과하던 아버지.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공개하던 아버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서윤 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서윤이 책을 덮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망설임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소독약 냄새. 복도에는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정아와 서윤은 안내데스크에서 병실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더욱 조용했어요.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멀리서 심전도 소리가 들렸어요. 삐, 삐, 삐. 규칙적이지만 불안한 소리였죠. 병실 문 앞에 한상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아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시트, 링거줄, 산소 마스크. 며칠 전까지 뛰어다니던 사람 맞나 싶었어요. 야위고 창백한 얼굴.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정화는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5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 하지만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원식이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정아야. 너무나 작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김이 서렸어요. 정아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윤도 따라왔어요.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원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비로서 할아버지로서 너희 곁에 있고 싶다.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인지 아니면 너무 늦은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힘내세요. 아직 할 얘기 많잖아요. 원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손녀가 처음으로 손을 잡아줬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아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15년 만에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병실 조명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심전도 소리와 산소 공급기 소음만 들렸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아와 서윤은 병실을 떠나지 못했어요. 원식은 잠들고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매번 눈을 뜰 때마다 정아와 서윤이 아직 곁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우리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식은 안도하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정아가 복도로 나왔어요. 커피를 뽑으려고요. 자판기 앞에 한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한상철이 말했어요. 기자회견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아가 종이컵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은. 한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깨닫지 못하고 가잖아요. 정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원식은 깨어 있었습니다. 외손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빛에 무한한 애정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좋은 아이야. 내가 잘 키웠구나.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죠. 가시 없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곁에 있었다면 이제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병실 창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던 그림자들이 이제 한 곳에서 겹쳐졌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였어요. 서윤이 기지개를 켜며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말했어요. 해 떴네요. 병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퇴원 날이었습니다. 원식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정아와 서윤이 퇴원 수속을 도우러 왔습니다. 병원 로비 엘리베이터 안에서 원식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되겠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너희 힘들게만 했지만 남은 시간을 가족으로 살고 싶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정아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있었습니다. 정아가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체면 내려놓고 고개 숙이던 모습, 눈 맞으며 매일 찾아오던 모습, 며칠 전 병실에서 떨리는 손 내밀며 곁에 있고 싶다고 하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정아 마음속 얼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에요. 원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날들까지 원망하는데 시간 더 쓰고 싶지 않네요. 원식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5년은 길었어요. 너무 길고 외로운 시간. 하지만 아버지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 그 진심은 알 것 같아요. 서윤이 엄마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살아봐요, 엄마. 정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딸의 품이 든든했습니다. 원식은 울컥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병원 앞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서요. 15년 만에 용서였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차가 천천히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정아와 서윤에게는 낯선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정아와 서윤에게는 낯선 길이었어요. 강남을 지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조용한 거리. 옥탑방이 있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정원 한가운데 벚꽃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까지마다 분홍빛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서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이었어요. 정아는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어린 시절 이 정원에서 뛰놀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영원한 보금자리일 줄 알았죠. 15년 만에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이 따뜻했어요. 거실에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을 위한 식기가 놓여 있었죠. 정아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예전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원식이 뒤에서 말했어요. 매일 청소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돌아오길 바라면서. 정아가 책상 위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와 찍은 마지막 사진. 그때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죠. 쓸쓸하지만 원망 없는 목소리였어요. 방 안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가 빗속에서 반짝였어요. 책장에는 옛날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아의 손때가 묻은 책들이었죠. 원식이 서윤을 데리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서윤이 방도 준비했다. 엄마 옛방 옆에. 문을 열자 넓고 밝은 방이 나타났어요. 창문이 컸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왔죠. 책상, 책장, 컴퓨터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서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옥탑방의 좁은 방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던 그 방. 창문으로 보이는 건 다닥다닥 붙은 건물 벽뿐이던 그 방. 여기 창문으로는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벚꽃 나무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건 너무 과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것도 부족해. 원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15년 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서윤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창가에 서서 한참 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식탁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은 거였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여러 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옥탑방에서 먹던 소박한 밥상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똑같이 따뜻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서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원식은 외손녀가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서윤아, 학교는 어떠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요. 당찬 대답에 원식이 웃었습니다. 정아가 잘 키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아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마트든 다른 곳이든. 원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이제는 편하게. 아니에요. 정아가 말을 끊었어요. 제 손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자존심을 이해했어요. 15년 동안 혼자 살아온 딸. 그 당당함에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엄마 멋있어요. 서윤이 엄마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아가 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윤이 먼저 방으로 올라갔어요. 잘 자요, 엄마. 잘 자요, 할아버지. 원식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듣는 인사였어요.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서윤 입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정아와 원식이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고맙다. 원식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사과만 하실 건가요? 정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원식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의 진짜 미소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정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흘린 시간과 진심을 기억하며 다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거실 벽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져 있었어요. 더 이상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따뜻한 조명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은 포근했습니다. 15년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처럼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안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